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민주당 전 디지털 대변인,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과의 뜻도 밝혔는데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시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취임 이후에 처음이고 사실상 사과를 한 것도 처음이죠. 예.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결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7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후반기네요. 시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2016년 12월 달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주된 공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처음 이곳에 해군기지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라면서 이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왔습니다. 예. 2016년 12월까지 보면요, 주민들 465명 이 사법 처리가 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구했던 34억 5천만 원의 구상권을 정부가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면복권 부분만 남았는데 아마 재판이 마무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이 구상권 철회 청구 결정 때도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도 혜택을 받지만 외부 단체들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면 대상에서도 이 외부 전문 시위꾼들이 포함되면서 불법 시위에 대해서 혹시 이거 면죄부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데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핵심은 전문 시위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사실 전문 시위꾼이라는 단어도 일부 이제 시민단체를 조금 낮게 폄하해서 부르는 이제 단어이죠. 이 자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사실 2007년에 건설이 결정이 되었지만 사실 2002년부터 사실 화순에 설치가 이제 결정되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른 곳으로 또 결정이 되었었다가 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강정마을로 결정이 된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무려 결정된 이후부터 한 11년 정도 유지가 되었었던 갈등인데 참여정부 때 이것이 결정이 되었지만 사실 이러한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의 모든 원인은 사실 정부와 시민들 간의 제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 정부가 이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강정마을의 이러한 그것이 이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찬성도 있어야 되고 뭐 환경영향 평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과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찬성을 뭐 예를 들어 뭐 투표함을 뭐 탈취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뭐 박수로 결정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공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이제 건설 시공사였는데 이제 환경에 그 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그 공사가 지연된 것을 해군이 삼성물산에게 배상금을 줬습니다.
손해에 대해서 이제 그 손실액을 보전해 준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손실액을 그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이 손실액을 이제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서 네. 이게 모든 것들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구럼비를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과정에서 구럼비 바위를 폭발을 한다던가 점점 더 갈등을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뭐 이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문재인 당시 이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이것들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이 정부가 손실액을 국민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사면복권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예. 뭐 불법 시비에 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핵심을 제대로 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 박사님. 예. 문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사과를 했잖아요. 첫 단추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가 그거 질문 드리려고요.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예, 강정마을에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저기 후보지를 물색하고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렇죠.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결정은 잘 됐는데 추진 과정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추진 과정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얘기한 것인지 이게 근데 분명치가 첫 단추라고 않습니다. 하면은 근데 첫 단추도 노무현 정부가 끼운 겁니다. 예. 뭐 하여튼 뭐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한 의미가 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사과를 했냐면은 강정마을 주민 간담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의 포인트는 강정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지금 김빈 씨가 외부 시위꾼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저는 외부 시민 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 외부 시민 단체들이 결합해서 이 사태가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는데요. 예. 이런 양상은 강정마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밀양 송전탑 시위 때도 외부 시민단체가 결합했고 그렇죠. 또 비건한 예로 사드 반대 시위 지금도 외부 시민단체들과 그 사드 성주 국민들 사이에 이 약간의 거리가 있고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뭐 물자가 자유롭게 통관 못하죠. 네, 예.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이런 식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외부 시민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결합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부 시민단체가 아니라 그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상권의 철회도 그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취하려고 했었던 구상권의 철회로 제한되는 것이 맞다. 핀셋으로 이렇게 네. 딱 뽑아서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예. 강정마을에서 그 함께 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됐던 외부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은 아마도 사드 반대 시위에서도 활동을 했을 것이고 밀양 송전탑에서도 활동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 이분들한테 차별 없이 다 이 구상권 철회하고 사면복권을 한다면 예. 그럼 다른 시위 때도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무력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실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조치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사안을 정치화시키고 이슈화시켜낸 이런 단체들은 좀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예. 문 대통령의 사과의 취지를 올바르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예. 짧게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오랜 고통과 진통을 겪어서 이제 강정 해군기지가 완성됐고 관함시까지 있었잖아요. 예. 남방 항로에 해군을 포함한 물류의 95%가 다니는 항로에 전략적 기지가 하나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은 이제부터 여기가 평화의 진원지가 됐으면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여기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자고 했던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유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것에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면복권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과 이 외부 단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얘기하시고 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한번 아주 신중하게 생각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순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짧게 한마디 말씀만 정말 짧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구박구 수장님께서 이제 사면권은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외부 단체가 아닌 예를 들어 정부가 구상권을 주민들에게만 청구를 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 시민단체가 왜 제주에서 그렇게 시위를 했겠습니까? 바로 제주도민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주민들 대신해서 싸워줬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외부 진압이 어땠습니까? 사실 외부 경찰 병력이 무리하게 진압됐다는 논란이 그 당시에도 끊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경찰 병력이 12만 명이 넘게 투입된다던가 그리고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불신 검문과 무차별 연행이 자행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속에서 외부 시민단체들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상권도 시민단체에게 자행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만 사면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차별인 거죠. 그렇군요. 이번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단체 5곳 가운데 현지 단체는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요. 재판관 3명의 공백으로 사실상 식물 헌재가 돼버린 헌법재판소 상황을 놓고 여야 간 아주 뜨거운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국감 첫날부터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에 야당을 정조준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신유감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을 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독선 탓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어쩌다가 이렇게 식물 헌재가 돼버렸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정원이 9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또 대법원 그리고 국회가 각각 이제 3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국회 추천하는 3명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6명 체제의 헌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을 추천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뭐 코드 인사 논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 계속 표결이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일단 표결을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어떤 사상 최악의 어떤 후보자 임명을 해놓고서 무슨 표결을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6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헌재는 기본적으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 위헌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건에 대한 심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재판만이 아니고 인사라든지 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회의를 할 때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질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은요 대통령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국회가 빨리 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 좀 바라보십시다. 지금 이 대통령의 이 말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회에 법안 10,000개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을 발휘치 못하게 식물 헌법재판소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오늘 재판해야 됩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도 하신 말씀 하셨고 여당 의원님도 하신 말씀 했습니다. 사회가 침뱉어가지고 우리 얼굴에 자꾸 침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만하고 국정감사 합시다.
자, 야당은 대통령 탓, 여당은 책임을 따지자면 표결 거부한 야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국회 식물 헌재 만들어 놓고 참 할 말이 없는데 일단 한국당이 찬성을 하고 있는 이영진 후보만이라도 빨리 좀 의결하는 게 아니냐 뭐 많은 공감이 좀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정치 뭐 구단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그 조금 전에 마지막 장면이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발언이잖아요. 그 발언에 보면 여당도 여당 할 말 했고 야당도 야당 할 말 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는 주장들을 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여당 중진 의원의 발언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 헌법재판관 그 인사 지금 추천되어 있는 각 당이 한 명씩 추천하니 3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장 또 이 대통령 추천 몫의 2 재판관 이게 다 인사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보면은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과도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가 어떻게 모든 사안을 사안별로 다 나눠서 합니까? 그러면 여야 협상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이 표결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아주 형식 논리로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그동안 많이 했어요. 지금 저 박지원 의원 이 이름만 가리면 여당 의원 이상의 이 발언을 한 건데요. 저런 발언까지도 다 예전에 여당 쪽에서 늘 하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국회가 어쨌든 책임지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쨌든 뭐 청문을 하고 표결을 하는 건 다 온전히 100% 국회의 몫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 몫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여당의 책임이 훨씬 크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교책 상태에 일시 빠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감 첫날 국회를 직접 겨냥해서 발언을 하면 이게 뭐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얼어붙죠.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했지만 그럼 이게 좋은 영향을 줘야 무슨 말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거부하다가 어차피 풀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일주일 만에 풀 거 2주 갑니다. 그럼 이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공세만 취한 꼴이 되잖아요. 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실이 정말 이 점과 관련해서는 실용주의적으로 좀 접근해라. 옳고 그런 걸 누가 모르냐.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전국이 더 얼어붙는다면 할 말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라도 양보해서 풀 수만 있다면 큰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도 좀 하고 이러면서 여당한테 재량권도 주고 이러면서 국회가 국민들이 국회한테 압박을 하도록 해야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풀 길이 더 멀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을 좀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과연 국민에게는 어떠한 손해로 여겨지는가. 그러니까 가장 문제의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 헌법재판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직결되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갑자기 국민의 기본권 침해지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심사하는 그러한 기관이거든요. 최고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고 대법원장이 임명을 할 수가 있고 국회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인데요. 예전에는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여당 1명, 야당 1명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2명을 양보를 해서 이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쨌든 국회 인준을 하려면 본회의에 표결이 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3명 모두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면 지금 6명이니까 1명이라도 동의를 해서 그러면은 정상적으로는 돌아가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는 해놓고 다른 일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아서 이제 좀 발목을 잡는 것이죠. 아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1주 갈 거 2주 간다고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감정 싸움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쟁을 할 건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요. 이제까지 처리된 법안이 22,000건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1년 그중에서 21,000건 정도, 그러니까 96% 정도가 헌법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 기본권 침해를 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SNS를 통한 뭐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다. 그리고 뭐 죄수에 대해 유치장에 있는 뭐 칸막이 없는 화장실은 위헌이다라는 정말 중요한 판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한 해로 계산해 보면요, 한 해 동안 약 900건 정도의 헌법소원이 초리가 900건이나 되는데, 됩니까? 네, 그러면은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에 2.6건 정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9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이게 공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건이 넘는 그러한 헌법소원이 몰쭉 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낙태죄가 위헌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초유 관심사도 지금 계류가 되고 그렇네요.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할 일은 하고 이제 하자. 그렇군요.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국회는 욕을 계속 먹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죠. 예. 한국당 조강특위가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적 쇄신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진찰할 시간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접고 우리가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을 대표하고 당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등장해야 된다는 믿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조강특위가 꾸려졌습니다. 자, 한국당에서 입당을 추진하고 있는, 예전에 이렇게 뭐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이 일했었던 그런 분들 몇몇 분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데요. 예. 뭐 본인도 여러 차례 뭐 출판기념회 등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해왔고, 예. 김용태 사무총장이 최근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함께 조만간 황 전 총리를 찾아뵙고 입당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 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만난 사실이 보도가 됐고, 예. 오 전 시장이 보수 정치권이 하나로 되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슨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요즘 뭐 TV조선의 부부가 함께 출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언론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 이런 등등도 오 전 시장이 뭔가 정치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데, 그렇죠. 원 지사에 대한 입당도 추진할 것으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당 과연 어떻게 변모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정치권 소식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